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고교 동창회에서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이 났는데 그 후로는 머릿속이 온통 깜깜하다. 말 그대로 블랙아웃. 벌써 새벽 2시가 넘었다. 그때가 밤 11시쯤이었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다. 서울 어디쯤이었겠지? 주변은 토요일 밤인데도 사람 하나 없이 한산하다. 보이는 거라고는 불이 꺼진 주택과 문이 닫힌 상가들 뿐이다. 곳곳에 깔린 어둠은 뭔가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처럼 만의 동창회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자리가 되고 말았다.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영식이 새끼가 자꾸 나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었다. 학교 다닐 때에는 내가 제일 잘났다는 등 몇 번이나 나한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댔다. 정말 미친 새끼다. 어찌 보면 치욕스러운 이야기일 텐데도 놈의 얼굴은 우월감으로 가득했다. 고등학교 시절 영식이 놈은 일명 내 꼬붕이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말이다. 난 벌이도 시원찮았고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친구들에게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회사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은 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에 불과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놈의 빈정거림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모멸감에 쓴 소주만 연거푸 들이켰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다. 그게 술자리에서의 마지막 기억이다. 한심하게도 이제 와서야 분통이 터졌다. 졸다가 깨서 그런지 온몸으로 한기가 돌았다. 목도 타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 괴로웠다.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헛구역질도 계속 나왔다. 차라리 개워내면 속이라도 편하겠는데 아무리 입속에 손가락을 넣어도 토약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분만 잡치는 동창회에는 나가지 말걸. 후회하는 와중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혹시 강도나 살인범이라도 만나는 거 아니야? 아, 몸이 약해지니까 저절로 신경이 곤두서네. 아, 이 빌어먹을 동네는 왜 이리 조용한 거야. 얼마 전 뉴스에서 봤던 연쇄 살인 사건도 떠올라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피해자들도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서 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두통과 복통으로 끙끙대며 걸음을 재촉했다. 찬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렸다. 냉기는 온몸을 훑은 후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 빨리 어떻게든 하자. 아, 너무 추워. 덜덜 떨며 어둠 속에서 헤매다
밝은 빛을 발견했다. 24시간 내내 문이 열린 개인 편의점이었다. 간판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주변을 포근히 감싸 안았다. 반가운 마음에 뛰다시피 편의점으로 향했다. 저기에서 몸을 녹이고 숙취해소 음료라도 사서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상 들어와 보니 계산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을 기웃기웃 거려봐도 누구 하나 나오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도 났다. 이제는 편의점까지 날 깔보나 봐. 여기 아무도 없느냐고 큰 소리로 되물었다. 반응이 없었다. 나는 짜증이 나 여기 장사 안 하느냐고 소리를 쳤다.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튀어나왔다. 당당하지 못한 태도로 보아 일개점원이 모양이었다. 얼굴도 앳됐고 체격도 왜소한 편이라 뭔가가 더 괘씸히 여겨졌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기며 점원을 노려봤다. 그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어색한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굽실거렸다. 왠지 그런 행동이 침을 뱉고 싶을 만큼 혐오스러웠다. 점원은 과할 정도로 용서를 구했다. 가만히 지켜보니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다. 겁을 먹은 게 틀림없었다. 어떻게든 비위를 맞춰 빨리 보내려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자 온몸이 짜릿했다. 나는 손님이고 녀석은 편의점 직원이다. 나는 강자고 녀석은 약자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 야밤에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내가 우위에 서 있다는 걸 확인시킨 후 깔아뭉개고 싶었다. 물론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우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니, 이보쇼. 손님이 왔으면 바로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사람을 기다리게 해? 점원은 얼굴이 빨개진 채 죄송하다는 말을 더듬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까보다 더 비굴한 모습이 나를 자극시켰다. 확실했다. 녀석은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사장한테 일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사장 어딨어? 빨리 사장 나오라 해.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자 그가 움찔 놀라더니 주머니를 뒤지며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피식 비웃음이 나왔다. 기분이 좋다. 뭔가 좀 더 우월감을 만끽하고 싶었다. 아니,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해. 내가 직접 따져야겠어. 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40대 남자가 나왔다. 점원 혼자가 아니었다.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CCTV로 지켜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제야 내 행동이 조금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움츠러들었다. 어떤 사람인지 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걸어오며 말했다. 아우,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사장입니다. 앞으로 교육 똑바로 할 테니 도용 푸세요. 아니, 얘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내 앞으로 온 사장은 싹싹하게 허리를 굽히며 연신 사과를 했다. 이 사람도 만만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멀대같이 큰 키와 유재석을 연상시키는 안경이 그런 인상을 더욱 부채질했다. 겨우 편의점이나 운영하는 그렇고 그런 인생일 것이다. 몸도 충분히 녹이고 그 사이 속도 가라앉았다. 우쭐대며 편의점을 나서다가 이대로 가기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의 우애에 선다는 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일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지 못하고 계산대 앞으로 와 사장에게 말했다. 어이, 가기 전에 충고 한마디 할까? 내가 이 동네 유지야. 시내 편의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동네 편의점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어? 왜 시골 가면 텃세라는 게 있잖아. 텃세. 동네 편의점도 그 부분은 무시 못한다니까. 당신 나인탑 입보이면 여기서 이제 장사 못한다고. 알아?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만족하며 나는 다시 등을 돌렸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다. 마누라가 한바탕 바가지를 긁어대겠지만 나는 다시 집으로 향한다. 그나저나 택시는 어디서 잡는담? 그런데 선생님, 혹시 편의점 CCTV에 대해서 아세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가다 말고 뒤를 돌아봤다. 사장은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실제로 말이에요. 개인 편의점은 CCTV 잘 안 돌려요. 또 돌린다고 해도 용량 때문에 금방금방 지우고요. 선생님 바로 위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보이시죠? 저거 가짜예요. 그저 구색일 뿐이죠.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계산대 위에 모형 감시 카메라를 살피다가 천장 구석에 설치된 다른 카메라로 눈을 돌렸다. 이상했다. 모두 모형 감시 카메라였다. 우리 편의점은 CCTV가 작동되지 않아요. 말을 마친 사장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물기를 머금은 두 눈이 반짝거렸다. 슬쩍 입꼬리를 올려 웃었다. 이 위화감은 대체 뭐지? 그러고 보니 이곳은 보통의 편의점과는 달랐다. 상품이 진열되지 않은 텅 빈 매대가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가격표나 행사 알림판도 붙어있지 않았다. 매출에 별 관심이 없는 내부와는 달리 출입문과 유리창에는 광고지가 빼곡히 부착되어 밖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다. 광고지를 붙일수록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이 내 앞으로 걸어왔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나는 무척 긴장했다. 눈길도 주지 않고 나를 지나치더니 출입문으로 향했다. 위로 손을 뻗어 문에 잠금 장치를 돌리고는 계산대에 들어갔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니, 왜 출입문을 잠근 거지? 이건 도대체 뭐야?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뭔가 잘못됐다. 계산대에 선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왜일까, 이 씨발놈아. 갑자기 사장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자 나는 당황했다. 속된 말로 똥줄 탄다고 하지 않았는가? 습한 기운이 항문에서 시작해 엉덩이 골을 뜨겁게 흩으며 위로 올라왔다. 저렇게 욕을 내뱉는 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거였다. 나는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 아무 꺼리낌 없이 난 저 당당함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사장이 계산대 밑으로 허리를 숙이더니 안을 더듬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날카로운 소음이 묻어났다. 천천히 얼굴을 들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쇠 몽둥이를 꺼내 나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출입문으로 무작정 뛰었다.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게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출입문에 달라붙어 잠금 장치로 손을 뻗었다. 어서 달아나야 해. 둔탁한 쇳소리가 뒤통수를 흔들었다. 지글지글 들끓는 듯한 통증이 삽시간에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입안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 났고 뜨거운 불길이 머리 전체로 번졌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다가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두 팔은 무거운 줄을 매단 것처럼 밑으로 처졌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나는 그만 그대로 주저앉았다. 너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출입문이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광고지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얼씬거렸다. 손님이다. 몇 번이나 문을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자 안을 기웃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저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지가 시야를 가렸다. 그는 안의 상황에 어떤지 깨닫지 못하고 애꿎은 문만 두드리다가 발길을 돌렸다. 뒤에서 낄낄대는 웃음이 터졌다. 소리쳐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가지 말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장이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 뒤로 우악스럽게 당기자 툭툭 소리를 내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뜯겨져 나갔다. 놈은 내 머리를 쥐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사무실로 향했다. 몸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했다. 이대로 끌려가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며 소나기를 뿌리치려고 애썼다. 손가락을 까딱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몸에 힘이 돌지 않았다.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까지 질질 끌려왔다. 절망감이 밑바닥을 쳤다. 사무실 안에는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옆면에는 냉장고까지 자리 잡았다. 먹다만 밥이 놓인 식탁을 지나 뒷문으로 끌려갔다. 다른 곳으로 데려가라는 걸까? 그럼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회다. 몸이 회복되면 놈을 뿌리칠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사장이 내 머리를 놓고 뒷문을 열었다. 땀에 쩐 채취와 비린내가 얼굴을 감쌌다. 문 밖에는 시커먼 구멍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떠나지 않았고 내 주변을 맴돌았다. 도대체 이 냄새는 뭐지? 너무 역겨워. 뭔가 정황이 맞지 않았다. 바깥 공기가 너무 뜨겁고 탁했다. 어둠이 깜빡깜빡 빛을 내더니 벼랑간 다시 환해졌다. 눈앞에 새하얀 실내 공간이 펼쳐졌다. 뒷문이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남자가 의자에 묶여 신음했다.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옷이 갈갈이 찢겨지고 살이 마른 논바닥처럼 수없이 벌어지고 갈라져 있었다. 몸에서 흐르는 피가 의자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심장이 덜컥 멈춰버렸다. 사람 살려! 비명을 지르며 문 반대쪽으로 엉금엉금 기었다. 사장이 다시 내 머리를 잡아채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문을 잠그고 남자의 뒤쪽으로 향했다. 허겁지겁 고개를 들어 방 안을 살폈다. 가까운 쪽에 긴 고무 호스를 끼운 수도꼭지와 하수구가 보였다. 여러 종류의 청소 도구와 전기톱, 굵은 밧줄도 벽에 걸려 있었다. 구석에는 회를 뜰 때 쓰는 날카롭고 긴 칼이 숫돌 위에 올려져 빛을 반사했다. 사장이 그 칼을 집어들고 내 쪽을 바라봤다. 나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도대체 어떡하지? 놈은 뒷걸음질 치는 나를 비웃으며 남자에게 살며시 걸어갔다. 일단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보다. 안심도 잠깐, 일말의 주저도 없었다. 사장은 남자의 목을 칼로 쓱 베며 말했다. 이제 필요 없어. 남자의 목이 검붉은 속을 드러내며 피를 뿜었다. 뒤로 훌쩍 뛰어 핏줄기를 피한 사장이 옹알이 하듯 입술을 들썩이며 부르르 떨고 있었다. 고통스럽게 꿈틀거리는 남자를 지켜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콸콸 쏟아진 피가 바닥으로 흐르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어찌할지 몰라 남자와 사장을 번갈아 바라봤다. 피가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쏟아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시뻘겋게 물든 바닥을 보며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처음 느껴보는 죽음에 대한 공포. 영화 속에서 생과 사의 의연한 등장인물의 행동은 현실이 아니었다. 너무 무서웠다.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가득 메운 공포가 내 마음속을 마구마구 헤집어 놓았다. 저항할 의지 따위는 금세 사라졌다. 사장은 차갑게 식어가는 남자를 꼼꼼히 살피며 기뻐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놈이다. 이곳에서 허무하게 죽고 싶진 않았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전보다 더 강해졌다. 어떻게 해서든 살고 싶었다. 나는 살아야 한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겁을 먹은 점원이 커다란 검정 비닐 봉지를 들고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더듬더듬 열쇠로 문을 잠근 후 하수구로 향했다. 손에 들린 봉지에는 나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사장은 축 처진 채 목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는 남자를 의자에서 끌어냈다. 이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흥미가 사라진 모양이었다. 피가 덜 묻은 발목을 잡고 행여 옷이 더러워질까 조심조심 하수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아무렇게나 남자를 던져놓고 벽에 세워진 전기톱을 들었다. 스위치를 켰다. 미처 고개를 돌릴 틈도 없었다. 사장이 전기톱을 휘둘러 아직도 피를 내뿜는 남자의 목을 내리쳤다. 찍소리도 못하고 몸과 머리가 분리됐다. 그 와중에 피가 튀자 욕설을 퍼붓고는 팔과 다리를 차례차례로 썰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온몸으로 흐느꼈다. 차라리 미쳐버리면 마음이라도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너무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했다.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었다. 그나마 저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직 난 살아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청각과 후각이 예민해졌다. 시체를 토막내는 시끄러운 기계음이 귓가에 선명히 파고들었다. 이제껏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악취가 가득 매원했다. 달걀이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온갖 비린내와 쓰레기 냄새 같은 역겨운 냄새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내장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역겨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황급히 코를 쥐고 귀를 틀어 막으려다가 멈칫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간 바로 목이 날아갈 거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대로 돌덩이처럼 굳어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살고 싶다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움찔움찔 놀라며 울었다. 나는 차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얼마 후 고무호수에서 물이 쏟아졌다.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토막난 시체를 봉지에 담았다. 한쪽에 쿵 내려놓고는 여기저기에 물을 뿌리고 주변을 솔로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 끙끙대며 봉지를 들고 투벅투벅 발걸음을 옮겼다. 열쇠를 집어넣어 딸깍 문 손잡이를 돌리더니 문이 끽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사방에서 락스 냄새가 진동을 했다. 끔찍했던 시체 처리가 모두 끝난 모양이다. 긴장감이 풀려 몸이 축 늘어졌다. 어쨌든 견딜 수 없던 시간이 지나갔다. 야, 눈 떠. 사장의 말에 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나도 모르게 곁눈질로 하수구를 살피다가 황급히 눈을 돌렸다. 지금 놈에게 밉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의 흔적은 이미 말끔히 치워지고 없었다. 잘못하면 내 차례다. 회칼을 든 사장이 밧줄을 들고 다가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놈이 바로 앞에 서자 시선을 피했다.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놈은 손가락을 위로 까딱거리며 자기를 쳐다보라는 몸짓을 했다. 용기를 내어 나는 올려다봤다. 희죽 웃고 있는 입술 위로 콧구멍에서 털이 삐져나와 있었다. 더 위로 올라가니 동공이 작은 검은 눈이 나를 내려다봤다.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안경알과 겹쳐져 마치 사마귀의 눈 같았다. 먹이 앞에 선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손가락을 까딱이며 다시 아래를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밑을 보았다. 사장의 구둣발이 바닥을 짚은 내 손을 사정없이 질빠봤다. 손등이 짓이겨지고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발목을 붙들고 치우려자 놈이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별이 번쩍하며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 와중에 혀라도 깨물었는지 피 비린 맛이 났다. 왼쪽 눈알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았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두통을 동반한 구역질이 올라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제발 때리지 말라고 울먹이며 애원했다. 이제는 내가 약자였다. 사장은 한 손으로 내 입을 억지로 벌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회칼을 목에 댄 후 이죽거렸다. 더 크게 울어봐.
놈의 말대로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목에서 피를 내뿜는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식으로는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바디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껏 누구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빌어본 적이 없었다. 손을 뿌리친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 새끼가 돌았나. 내가 울라고 했지 살려달라고 빌렸어? 지금 당장 뒤지기 싫으면 아가리 닥쳐. 어? 너도 아까 그놈처럼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헐떡이며 입을 다물었지만 울음은 딱꼭질로 이어졌다. 사장이 밧줄을 들어보이며 명령했다. 의자에 앉아서 팔걸이에 두 팔을 붙이고 있어. 어? 당장 개죽음 만들어줄 테니까. 이미 몸도 마음도 제압을 당한 뒤였다. 의자에 묶이며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공포에 짓눌려 놈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놈은 오른팔과 팔걸이를 밧줄로 한 대 묶었다. 이제 왼쪽 팔을 묶을 차례였다. 이렇게 묶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고개를 숙이고 일에 열중하는 사장을 보니 빈틈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 묶이기 전에 어디든 공격하고 칼을 빼앗아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탈출하는 건 식은 죽 먹기가 될 테다. 망설일 필요가 없다. 해야만 한다. 하지만 실패하면 나는 분명 아까 그 남자처럼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짓을 당할 게 틀림없었다.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사이에 팔과 다리가 의자에 꽁꽁 묶였다. 혹시나 해서 힘을 줘봤지만 팔다리를 휘감은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때늦은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다. 신락 같은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이제 내 목숨은 저놈의 손에 달려있다. 어금니를 다물고 나는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너 가족이 몇이냐? 사장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긴장으로 온몸이 떨렸다.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놈이 반가운 목소리로 자기도 자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층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혹시 이걸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말이지, 자식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미치겠어.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넌 모를 거야. 나는 황급히 맞장구를 쳤다. 그럼요.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제 아이가 먹는 것만 바라봐도 저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사장이 내 반응에 비웃음을 쳤다. 그래서 난 자식들을 고문하고 죽였어.
말을 마친 사장의 얼굴에 이상한 미소가 가득 찼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었다. 난 차라리 실언이길 바랬다. 내 목숨을 쥔 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고 생각하니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놈이 내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지갑을 꺼냈다. 이 새끼, 돈 많네, 이 새끼. 야, 너 가진 게 돈이냐? 지갑을 뒤적이며 웅얼거리더니 안쪽에서 주민등록증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나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놈이 나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이고 사는 곳까지 알게 되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사장이 불안에 떠는 내 얼굴을 흠씩 쳐다보더니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화면에 잠금 패턴이 떠있는 걸 보아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허둥지둥 잠금을 풀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훑고는 민수 엄마라고 표시된 번호를 보며 물었다. 이게 네 마누라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자 오른팔에 묶인 줄을 풀어주고 휴대전화를 건네줬다. 지금 당장 전화해서 며칠 있다 들어간다고 말해. 놀러 가는 건지 일하러 가는 건지 그딴 건 네가 알아서 둘러대고. 며칠이라뇨? 그럼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럼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건가?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바닥에 툭 떨어뜨리자 사장이 친절히 손에 다시 쥐어줬다. 마누라의 전화번호 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목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놈을 돌아봤다. 야, 이 새끼야, 빨리 안 해? 회칼이 목에 닿자마자 나는 바로 움직였다. 붉은 피가 옷깃을 적셨다. 살짝 그었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전화를 안 하면 죽는다. 다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머리를 굴렸다. 평소와 다른 말투로 문자를 보내면 마누라도 뭔가 이상해서 눈치를 채지 않을까? 우선 상황부터가 이상하지 않을까? 동창회를 나간다고 했으니까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단 신고만 들어가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이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번호 옆에 문자 버튼을 눌렀다. 아니, 이 새끼가, 누가 문자 보내래, 이 새끼가. 너 죽고 싶어? 가슴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끔했다. 놈이 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더니 비웃음으로 말을 이어갔다. 문자란 건 말이야, 얼마든지 평소하고 다르게 보낼 수가 있거든. 네 마누라세가 의심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통은 다르지. 사람의 말투는 말이야,
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아. 놈이 문자 보내는 걸 취소하고는 다시 회칼을 내 목에 갖다 댔다. 살고 싶으면 말이야, 제대로 하란 말이야. 어? 너 바로 모가지 따버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삼 놈의 음흉함에 치가 떨렸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딴짓을 했다가는 난 그대로 끝이다. 시키는 대로 마누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울부짖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더니 곧 아내가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너무 반가웠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와. 너 저번처럼 이상한 데 간 거 아니야? 집에 별일 없지? 애들은 자고? 나 며칠 동안 어디 좀 다녀올게.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오밤중에 무슨 소리야.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사장이 목에 회칼을 댔다. 나는 심장이 벌렁거렸다. 아내가 알아차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만약 뭔가를 눈치챘다는 낌새를 보이면 그걸로 나는 끝이었다. 나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고 그저 지금 이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안 있겠어? 가뜩이나 회사 일 때문에 심란한데 무슨 헛소리야. 뭐 알았어. 아무튼 일 다녀오던지 바람을 피우던지 마음대로 해. 나 끊는다. 아내는 화를 버럭 내며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종료된 후 휴대전화 화면에 나는 망연자실 쳐다봤다. 속으로 그렇게 비명을 질렀건만 아내는 듣지 못하는가 보다. 사작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켰다. 배터리를 분리하고 다시 내 오른팔을 팔걸이에 묶었다. 헤어나지 못할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제 며칠 동안 날 찾으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은 사장이 나를 버려둔 채 불을 끄고 나갔다. 문 잠그는 소리에 어둠이 밀어닥쳤다. 놈이 사라지자 안심이 되는 것도 잠깐뿐이었다. 긴장이 풀리더니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뒤통수의 통증이 온 몸으로 퍼졌다. 상처가 콕콕 쑤시고 아팠다. 더구나 몸은 의자에 묶여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지독한 어둠 앞에서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이 어둠에 막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갑자기 딸깍 소리가 났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였다. 나는 황급히 입을 닫았다. 열린 문틈으로 형광등 불빛과
경쾌한 음악이 따라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불빛과 음악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다시 사방에 어두움이 내려앉았다. 방 안의 형광등이 끔뻑끔뻑 켜져 두 눈을 찔렀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장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다. 발걸음 소리가 내 앞으로 와 멈췄다. 누군가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 눈앞에 새하얀 운동화만 내려다보다가 용기를 내 고개를 들었다. 사장이 아니었다. 앞에 선 건 몸집이 왜소하고 어려 보이는 바로 그 만만한 점원이었다. 일단 마음을 놓고 숨을 가다듬었다. 가만히 올려다보자 점원의 눈이 흔들리더니 슬쩍 눈길을 피했다. 녀석은 눈 둘 곳을 찾지 못해 시선을 내리깐 비굴한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다 나 때문인 거죠? 어떡하죠? 점원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한심한 꼴을 보니 녀석을 윽박지르고 때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고마웠다. 우선 녀석을 살살 달래 여기에서 나가는 게 급선무였다. 눈짓으로 줄을 가리키자 녀석이 울상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건 안 돼요. 사장님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제가 풀어줬다는 걸 알면 저를 바로 죽일지도 몰라요. 모기처럼 앵앵거리는 녀석의 형태에 짜증이 났다. 눈살을 찌푸리며 노려보자 겁을 먹은 점원이 슬금슬금 물러나며 미안하다고 중얼댔다. 어쩌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짜고짜 쏘아붙였다. 야, 이 새끼야. 너 내 말 안 들려? 존만한 게 어디서 껍죽거려. 처맞기 싫으면 빨리 안 풀어? 빨리 풀으라고. 효과가 있었다. 녀석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울먹이며 비척비척 다가왔다. 빨갛게 달아오른 녀석의 얼굴은 겁에 질렸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점원이 다리에 묶인 줄로 손을 뻗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점원이 다리에 묶인 줄을 푸는가 싶더니 손의 움직임을 멈췄다.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녀석의 행동이 어딘가가 낯설었다.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인데다가 이제는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괴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이 마치 사장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 점원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다. 난 이때가 제일 좋더라. 나를 깔보던 놈을 굴복시키는 순간이. 점원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내 얼굴에 갖다 댔다.
뾰족한 칼끝으로 내 이마를 찌른 뒤 눈썹 밑을 향해 천천히 내리그었다. 눈썹을 반으로 가른 칼날이 오른쪽 눈덩이에 닿았다.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차가운 칼날은 눈을 지나 볼까지 와서야 멈췄다. 쓰라린 통증과 뜨거운 피가 얼굴에 흐르는 게 느껴졌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얼을 빠진 상태로 점원을 바라봤다. 놈이 조용히 말했다. 야, 이 씨발 새끼야. 상황 파악이 안 되지? 눈 깔아라. 살벌한 분위기에 짓눌려 바닥으로 시선을 내리꽂았다. 놈이 다시 말했다. 야, 이 씨발 새끼야. 나한테 할 말 없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점원을 쳐다봤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놈이 내 배를 걷어찼다. 까마득한 통증과 함께 신물이 올라왔다. 이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 공포가 치솟았다. 아주 죽으려고 발광을 하는구나. 이 자식이 눈 깔아. 칼을 지켜든 점원이 상처가 난 얼굴 반대쪽으로 칼끝을 들이미며 말했다. 마지막 기회다. 네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차가운 칼날의 감촉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생각하고 말 것도 없었다.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처음 놈을 봤을 때 왜 그리 불쾌했는지 알 것만 같았다. 일부러 비굴한 척하는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거슬렸던 것이다. 속으로는 이때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앳되어 보이는 얼굴도 위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 놈이 내 머리채를 쥐고 겁에 질린 얼굴을 들여다봤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눈도 마주치지 못하자 흥분으로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급기야 입을 벌려 희죽희죽 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흥분은 얼마 안 있어 가라앉고 웃음도 사라졌다. 점원은 불쾌한 표정으로 내 머리를 놓더니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불을 끄고 나가버렸다. 신경질적으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었다. 주변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힘없이 내쉰 한숨만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다. 오히려 사람을 불안해 떨게 했던 이 침묵. 그런데 또다시 공포가 도지기 시작했다.
새삼 죽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에 몸서리쳤다. 방 안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수도가 쪽이었다. 귀를 기울이니 소리는 점차 선명해졌다. 마치 도마 위에서 칼로 고기를 손질하는 것처럼 들리던 소리가 어느새 사람을 토막내는 걸로 바뀌었다. 머리털이 쭈삣 곤두섰다. 이건 나의 착각이다. 아까의 일이 다시 벌어질 리가 없었다. 조용한 곳에 오래 있으면 들리는 삑소리와 같은 것일 것이다. 하지만 공포심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수그러들지가 않았다. 이제는 코앞에서 그 비린내와 악취가 풍겨오는 것만 같았다. 온몸을 비틀어 봐도 의자에 얽매인 몸은 떨어져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나는 더 두려웠다. 사람이 미쳐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 문에 잠금 장치가 신경을 긁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또 누군가가 들어왔다. 내가 자극을 받자 소름 끼치는 소리가 사라졌다. 안심이 되기는커녕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다. 사장이든 점원이든 하나같이 미친 개새끼였다. 환청을 동반한 어둠은 놈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마른 침을 삼켰다. 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다. 문을 닫은 사장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놈의 이중적인 모습에 겁부터 났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이코라는 걸 다시금 상기시켜줬다. 내 앞으로 걸어온 사장이 대뜸 말했다. 너 편의점이 존나 만만하지?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당황했다. 나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아니에요. 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뭐가 아니야, 이 씨발 새끼야. 만만하잖아. 만만하니까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야. 얻어맞을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다. 사장이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널 다그치려는 건 아니고 나도 네가 만만하거든. 여튼 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체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이거야. 근데 찾기가 어디 쉽냐? 그렇게 몇 년을 삽질만 하다가 보니 편의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만만하잖아.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시체를 처리할 작업장은 없었지만 뭐 그거야 내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놈이 코를 벌렁거리며 피식 웃었다. 그 누가 편의점에서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생각하겠냐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어제도 형사 하나가 왔다 갔어. 며칠 전에 동네 사람이 실종됐다면서 나에게 수상한 사람 보면 꼭 연락 달래. 실종됐다던 놈은 여기에 갇혀 고문당하고 이렇게 고역을 처해가고 있는데 말이야. 웃음을 주체하지 못해 목을 뒤로 꺾어 한바탕 웃고는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괜한 기대 품지 마. 누군가가 너를 구해줄 것 같아? 아무도 몰라. 네 핸드폰은 이미 이곳에 없어. 내가 이미 다 처리했거든. 아무튼 넌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니? 기대 따윈 버려. 사장이 말을 마치고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놈의 말대로라면 난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헤어날 수 없는 절망으로 몸서리쳤다. 내가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자 놈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했다. 바로 그거야. 너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그냥 그렇게 죽으면 돼. 소리 소문 없이. 사장이 내 왼손 검지를 잡고 경고도 없이 뒤로 뚝 꺾어버렸다. 동시에 내 고개도 뒤로 젖혀졌다. 괴성을 지르며 상체를 뒤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고통은 살을 내는 전기 추격으로 바뀌어온 몸으로 흘러나왔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놈의 무릎이 내 코를 짓뭉갰다. 머릿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나며 찝찝한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고통으로 나는 눈이 뒤집어졌다. 놈이 관자놀이를 여러 차례 할 때 나는 발을 들어 힘껏 옆구리를 쳐버렸다. 그런데 너무도 아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와중에도 나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와중에도 온 힘을 다해 나는 꼭 살고 싶었다. 피거품이 섞인 침이 입가에 주르르 흘렀다. 이 아픔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놈의 호의뿐이다. 지금 놈은 나의 신이 된 것이다. 나는 울먹이며 간절히 바라보고 놈이 고문하는 걸 중단해 달라고 애원했다. 주인한테 발로 차이면서도 꼬리를 흔드는 개새끼 꼴 같았다. 굴욕감으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하지만 난 살아야 한다. 그 모습에 피식 웃은 사장이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긴 것이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처연히 고개를 들었다. 간신히 이 순간을 모면했지만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잠시뿐이라는 걸 알았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과 점원이든 누군가가 또다시 들이닥칠 것이다. 예외 없이 가해질 고문을 떠올리니 나는 다시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서웠다. 이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 방 안은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 선뜻 그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어둠에 대한 공포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이런 상태로는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런 시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나는 두려웠다. 지금의 나는 놈들이 어떤 짓을 하든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려면 놈들에게 잘 보여야 했다. 반항이나 탈출은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내가 자초한 일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굴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이라도 난 것처럼 온몸이 따끔거렸다.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문 밖에서 급하게 문을 따는 소리가 났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들떠 문 쪽을 주시했다. 얼마 후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불이 켜진 문 앞에 피 묻은 몽둥이를 들고선 점원이 보였다. 내 뒤통수를 강타했던 그 쇠몽둥이였다. 실망할 겨를도 없이 놈이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와 몽둥이로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도 아파 정신이 나가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또다시 애원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굽실거리는 모습이 내가 봐도 비참했다. 놈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함을 질러댔다. 이 씨발 새끼야. 씨발 존나게 열받게 하네. 확 죽여버릴까 보다.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쉬워? 아이 자식이 씨. 대꾸할 정신조차 없었다. 어디선가 본 비굴한 표정으로 있는 내가 너무도 불쌍해 보였다. 놈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얼굴을 들었다. 몽둥이로 내 이마를 톡톡 건드리더니 귓가에 소근소근 말했다. 정말 짜릿하지 않냐? 내 기분에 따라 넌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이건 그 어떤 거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한테는 쾌락이야. 이젠 내가 완전히 너를 지배한 거라고. 알겠어, 이 애송아? 놈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몽둥이를 힘껏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좀 더 빌고 더 애원해봐, 이 개자식아.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 보라고. 이 개새끼 같은 자식아. 살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야. 놈이 다시 몽둥이 찜질을 가격했다. 그 잔인한 폭력과 광기에 숨이 막혀버렸다. 결국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힘을 다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전 TV에서 본 생존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모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거였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늪은 혼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 대신 절대로 발버둥을 쳐서는 안 되고 당황해 해서도 안 된다. 먼저 진득한 모래 진흙에 붙잡힌 손과 발을 끌어올린 후 지면을 향해 꾸준히 기어가야 한다. 여기에서도 분명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일단 공포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히 가지자. 지금의 나는 괜찮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어라? 이 새끼가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지? 예수이 새끼가. 점원이 놀란 얼굴로 다시 빈정거리며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놈이 표정 없이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 짓도 안 할수록 나는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지금보다 더 심한 짓을 하려는 걸까? 고통으로 몸부림칠 생각을 하니 아무리 침착하려고 애를 써도 손발의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몽둥이를 든 손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놈은 별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름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다시 문이 열렸고 사장과 점원이 함께 들어왔다. 점원의 두 팔에 물건이 가득 담긴 노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다. 두 놈이 같이 들어온 건 그동안 당했던 고통의 2배가 됨을 의미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여기에서 더 큰 고문을 당하면 나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다. 내 앞으로 걸어온 놈들이 바짝 붙어섰다. 우한으로 몸을 떨며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점원이 바구니를 밑으로 내려놓고는 발로 툭 찼다. 바구니 안에는 샴푸, 칫솔, 파스, 빗, 양발 등 생활용품이 쌓여 있었다. 왜 이러는지는 몰라 바구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사장이 입을 열었다. 야, 애송아, 골라라. 골라봐, 뭐해, 이 자식이. 고르라고. 나는 왠지 불길했다. 좋은 일이 아닐 게 틀림없었다. 머뭇거리자 점원이 느닷없이 뺨을 내리쳤다. 불시에 얻어맞아 어안이 벙벙했다. 놈은 의자와 함께 나를 넘어뜨리고는 발로 무지막지하게 머리를 밟기 시작했다. 내 눈앞에서는 별이 왔다 갔다 했다. 입은 이미 뭉개져 앞니가 부러지고 피가 터졌다. 놈의 발개질에 깨진 조각이 입천장과 혀를 내둘렀다. 나는 쉬지 않고 피가 흘렀다. 너무 가혹했다. 고를게요. 제발 때리지 말아요. 고를게요. 살려주세요. 고통에 못 이겨 다급히 빌었다. 점원이 까불지 말라는 듯 내 뺨을 몇 차례 두드리고는 일으켜 세웠다. 바구니 안을 허겁지겁 훑다가 그나마 별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물건을 찾았다. 저는 이거 샴푸할게요. 이거 하얀색 비든 샴푸로 할게요. 가만히 서 있던 사장이 허리를 숙여 내가 고른 샴푸를 집었다. 손 안에 쥐고는 이리저리 살피더니 내 코앞으로 들이밀며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너 그거 아냐?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말이야, 얼마든지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가 그것을 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아기로 똘똘 뭉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괴물로 보였다. 아니, 악마 그 자체였다. 이 새끼 머리 뒤로 젖혀. 사장의 명령에 점원이 내 뒤로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겼다. 머리털이 뽑히는 아픔과 함께 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는 형국이 됐다. 여기에서 몇 마디라도 하면 더 심한 짓을 당할까 두려워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그저 고통의 비명만 지를 뿐이었다. 사장이 샴푸 뚜껑을 열었다. 코에 가져가 향기를 맡더니 내 콧구멍 안으로 내용문을 흘러보내기 시작했다. 샴푸의 떫고 쓴맛이 코에 물이 들어갔을 때의 아릿한 느낌과 뒤섞여 얼굴 전체로 퍼졌다. 곧 두개골 안이 불같이 타오르고 숨이 턱 막혔다. 식도로 넘어간 샴푸 용액을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참지 못하고 컥컥대다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 숨을 쉴 수 없다는 게 본능적으로 죽음을 연상시켰다. 점원이 발버둥치지 못하게 내 몸을 붙들었다. 사장은 나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샴푸를 코 속으로 더욱더 마구 퍼붓기 시작했다. 온몸을 꿈틀대며 비병을 지르다가 나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이 어쩌면 편의점에 들어와 처음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사장이 눈짓하자 점원이 내 머리카락을 놓아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 고통이 사라지니 다시 살 것만 같았다. 사장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냥 평범한 사람. 근데 말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집 마당에서 인형들을 갈기갈기 찢기고 부수는 거야. 그래서 보다 못한 이웃 하나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물었지. 그게 무슨 이득이 되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자기 인형이니까 인형을 죽이는 거래. 그 말을 듣고 자세히 고민하니까 정말 그 사람도 똑같은 인형이었던 거야. 무섭기도 하고 황당하게 됐던 그 이웃은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버렸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저 사람이 인형이라는 것도 소름 끼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인형이라는 것만으로도 왜 그러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끝이야. 근데 뭔가 앞뒤가 안 맞지. 그치?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난 그 사람, 아니, 그 인형을 충분히 이해해. 왜 그랬을까? 인형으로서 말이야, 사람보다 자신과 같은 인형을 해치는 게 더 즐겁거든. 생각해봐. 너에게 가장 의미 있고 또 네가 갈구하는 게 뭔지. 바로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사람은 같은
같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만족감을 얻게 돼 있어.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이혜성아, 이제 이해가 좀 되니?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긴 이야기와는 달리 요점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냥 즐거움 때문이라는 거잖아. 사장이 샴푸통을 들어 올렸다. 그 행동에 의미하는 바는 다시 또 시작이라는 의미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또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사장은 혀를 차며 내 코 속으로 또다시 샴푸를 붓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온몸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코 속으로 샴푸를 모두 흘려넣은 사장이 빈 샴푸통을 바닥에 버렸다. 구역질하며 샴푸를 토해내는 와중에도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안도를 했다. 사장은 내가 다 토해낼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겨우 숨을 다 돌리자 노란 바구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골라. 이 애송아, 고르라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하자 사장이 내 머리채를 휘잡으며 말했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싶니? 네 열 손가락을 다 부러뜨려줄까? 이걸로 말이야.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질질 짜며 바구니 안에 물건을 골랐다. 그 후부터는 중간중간이 필름이 끊긴 것처럼 내 기억도 사라졌다. 단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과 미친 듯이 빌었다는 것 말고는 나는 아무 기억도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관략근에 힘이 풀려 똥을 지리고 말았다. 놈들이 코를 막으며 더럽다고 욕을 퍼부었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이씨, 저 지저분한 새끼 같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넌 빨리 처리하고, 이 새끼야. 네 똥 네가 처먹어, 이 개새끼야. 사장이 얼굴을 찌푸리고는 밖으로 나가며 말했다. 겨우 이렇게 되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틴 건가 싶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미친 듯이 점원에게 매달렸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빌기 시작했다. 점원이 콧방귀를 키며 전기톱에 시동을 켜자 원한다면 가족도 기꺼이 끌어들이겠다고 얘기했다. 아내의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까지 줄줄 외웠다. 나는 죄책감으로 입술을 자글자글 씹었다. 그래도 나 자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에 내 스스로 몸서리가 쳤다. 그런 내 모습에 놈이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전기톱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이다가 스위치를 껐다. 밑으로 천천히 내려놓았다. 놈은 간절한 바람을 비우는 듯 내 가슴을 걷어차며 말했다. 좀 더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살려줄지도 모르잖아?
나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지인까지 거론하며 나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든 줄을 잡고 땅으로 기어 올라와 나는 살아야 했다. 여기에서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질린 듯 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놈은 하품을 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전기톱을 들어 스위치를 만지작거렸다. 다른 건 없나? 없으면 그만 죽던가.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놈은 나를 살려줄 마음이 없다. 놈이 원하는 건 나의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뿐이었다. 나를 지탱해주던 미약한 정신줄이 뚝 끊겨졌다. 모든 게 끝이었다. 사장과 점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졌다.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똥을 지린 추악한 껍데기만 남을 뿐이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자 놈이 아쉬움으로 입맛을 다시더니 다시 전기톱을 시동을 켰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죽고 나면 이 고통은 없어질 테니까 말이다. 놈이 전기톱을 내 목에 갖다 대고 주머니에서 갑자기 칼을 꺼내기 시작했다. 전기톱을 내려놓고는 칼로 양 무릎팍을 긋기 시작했다. 벌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그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놈은 쉽게 나를 끝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묶여있는 줄도 모르고 몸을 꿈틀거리며 나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다. 그때 점원이 의자 팔걸이에 묶인 두 손을 풀어줬다. 자유로워진 두 팔을 내려보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 놈을 쳐다봤다. 놈이 우명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 어떻게 할래? 그 손으로 출혈을 막을래? 아니면 묶인 발을 풀고 여기에서 나갈래? 참고로 말하는데 밧줄은 꽉 조여 있어서 맨손으로 풀기 어려워. 아마도 너는 그 고통을 느끼며 과다출혈로 죽을걸? 가만히 생각해봐.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지 말이야. 나는 멀뚱히 점원을 바라보았다. 놈은 시동이 걸린 전기톱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뭐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촉을 했다. 너무 큰 고통과 공포를 겪은 후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 느낌이 없었다. 무릎의 상처도 아프지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있기 시작했다. 야, 이 한심한 새끼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 예성아, 발악을 하란 말이야. 기다리다 지루해진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모든 게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일 같았다. 멀뚱히 있자 점원이 내 배를 걷어차며 분통을 터뜨렸다. 하!
하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하라고. 왜 안 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나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제 더 이상의 공포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야, 이 새끼야. 재미 좀 보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발버둥 치란 말이야. 예순이 같은 새끼야. 놈이 제 차 발로 차는 순간 놈의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놈이 당황한 나머지 끙끙대며 발을 내리려 했다. 다시 보는 약한 모습에 그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폭발했다. 고함을 지르며 놈의 다리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의자에 묶인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힘껏 기울였다. 서로 뒤엉키며 바닥으로 오당탕 넘어졌다. 들고 있던 칼이 저만치 나가떨어졌다. 내가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났는지 모르겠다. 두 팔로 바닥을 미친 듯이 밀어내며 4개의 의자 다리로 놈의 몸을 짓눌렀다. 놈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바락바락 내지른 구조 요청은 방안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온몸으로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다시 내가 우위가 된 기분이었다. 정신없이 밀어붙이자 놈이 굽소라도 맞았는지 허벅지 안쪽을 쥐고 댕굴댕굴 구르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피가 가득 흐르며 꿈틀대는 점원을 보다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우왕좌왕하다가 의자를 매단 상태로 엉금엉금 기어가 바로 앞에 전기톱을 집었다. 울퉁불퉁한 날로 다리의 줄을 자르고는 간신히 의자를 떨치며 일어났다. 전기톱을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가 놈의 주머니를 뒤졌다.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놈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전기톱을 잡고 늘어졌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기톱을 두고 다투느라 부러진 검지가 끊어질 듯 아팠다. 온몸이 만신창이라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전기톱을 내팽개치고 문으로 쩔뚝쩔뚝 뛰었다. 열쇠로 문을 열자 뒤에서 놈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 전기톱의 시동이 부르릉 켜졌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난간이 있었다. 매장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사장이 계산대에 있을 터였다. 그럼 나오자마자 출입문을 잠그고 나를 붙잡을 것이다. 이번에 붙잡히면 나는 무조건 죽는다. 몸을 숨기며 기회를 엿볼 수도 없다. 점원이 사장을 부르며 뛰어나왔다. 멈출 수는 없었다. 불에 뛰어드는 날벌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달려야 했다. 그냥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서 뛰어나와 매장으로 들어갔다. 마침 2명의 손님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다. 왈칵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다. 살았다. 너무 큰 기쁨에 개성을 질러댔다. 오직 눈에 보이는 건 열린 문과 아직 어두운 바깥 풍경뿐이었다. 늦은 밤, 도시의 거리는 어둡고 쌀쌀했다. 주변은 토요일 밤인데도
사람 하나 없이 한산했다. 보이는 거라고는 불이 꺼진 주택과 문이 닫힌 상가들 뿐이었다. 곳곳에 깔린 어둠은 뭔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은 날벌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도시를 날아다닌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과 냄새다. 모든 것이 건조하다. 끝모를 어둠과 건물 사이를 벌써 몇 번이나 지나갔다. 아무리 이곳저곳을 헤매봐도 신선한 풀이나 과일 같은 먹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친 날벌레가 전봇대에부터 숨을 가다듬는다. 날개를 어루만지는 날벌레의 시야에서 저 멀리 이글거리는 빛이 들어왔다. 본능적인 이끌림으로 빛을 향해 날아갔다. 저기는 뭔가 다르다. 가까이 와보니 불을 환하게 밝힌 편의점이었다. 박인규가 사장에게 잡힌 그 편의점이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출입문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하던 날벌레는 곧 유리로 된 문에 부딪히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영문을 알리 없는 날벌레는 들어가기 위해 몇 번이고 유리문을 들이박는다. 부딪힐 때마다 온 몸에 충격이 쌓인다. 얇디 얇은 날개가 조금씩 찢기고 부서진다. 상관없다. 들어가야 살 수 있다. 마침 두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다. 그 틈에 날벌레가 열린 문 안으로 날아드는 데 성공한다. 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뛰쳐나오는 박인규와 부딪힐 뻔했다. 그가 일으키는 바람에 휩쓸렸다가 간신히 균형을 잡는다. 편의점에 쌓인 온갖 상품들 사이를 헤매던 날벌레는 먹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날아갔다.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이 진열된 식품 매대였다. 날벌레가 닫고자 하는 과일과 점점 가까워진다. 이제 곧 배고픔을 잊을 터였다. 며칠이 지났다. 음식 진열대에 포장된 과일에 날벌레가 붙어있다. 사람의 손이 불쑥 나타나 날벌레를 향하나 싶더니 과일을 집어들었다. 날벌레는 과일이 요동치며 위로 솟자 맥없이 바닥으로 추락한다. 과일로 날아왔던 날벌레는 아무리 입을 들이밀어도 과일을 먹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눈앞에 먹이가 있건만 포장 비닐에 막혀 입도 대지 못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다. 모든 과일이 다 마찬가지다. 다른 먹이를 찾기 위해 편의점 안을 돌아다녔지만 먹을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없었다. 하나같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가로막았다. 거대한 문이다. 모든 힘을 소진한 날벌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과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과일에 꼭 둘러붙은 채 굶어 죽었다. 차가운 바닥에 버려진 날벌레는 아무런 미동도 없다.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며
그 옆을 무심히 지나쳤다. 그들은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이 편의점은 소비의 배추구일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욕망의 발현지였다.